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1면입니다. 포모가 하락 공포를 이겼다라는 소식입니다. 포모, 나만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포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하락장을 급등세로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여기 부재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12% 폭락장을 하루 만에 10%를 그대로 회복해서 급등했다라는 겁니다. 중동발 우려 진정에 개인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 단숨에 5,583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역대 최대 급락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역대 최대 반등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현기증 증시다. 이 심장 약한 사람은 한국 주식 못한다. 국내장 못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건데 빨리 회복한 건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요동을 친다는 얘기는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도 또 되는 거겠죠. 오늘은 어떨지 주목이 좀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쿠르드족 투입 지상전 확대기로입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쿠르드족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백악관은 분명히 통화는 했는데 시킨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쿠르드족이 실제 이란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곳곳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쿠르드족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공격하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군이 아니라 게릴라전에 능한 쿠르드족의 손을 빌려서 대리지상전으로 이 수순으로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미 이란 공격 부상하던 연말 주한미군 무기 1,000개가 이동을 그 당시에 했었네라는 게 뒤늦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는 거 언제부터 생각을 한 거야? 당연 연말쯤인 것 같은데라는 얘기는 있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뒷받침하는 그런 정황이 지금 나온다라는 거죠. 보면 이 같이 볼까요? 12월 중순 미 공군 기지로 모가 이 주한미군이 갖고 있던 유도탄 1,000개가 옮겨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것도 추가로 반출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데 영화 기생충의 대사죠. 나온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의 끝이 뭔지 궁금해지네요. 다음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이 기름값 상한제 추진 바가지 잡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죠.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휘발유 값이 왜 아침 저녁으로 다른 겁니까? 이거 최고가 지정하는 거 이거 좀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름값에 대해서 최고가 상한제를 이만큼 두는 걸 좀 추진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중동 사태로 사실 기름값이 상당히 올랐죠. 지금 전국 휘발유값 평균이 1,800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원유 가격이 상승된 게 기름값에 반영이 될 땐 통상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전쟁 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왜 벌써 이렇게 그 핑계로 올린 거냐라는 지적이 바로 나왔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검토해라. 이 얘기는 당장 하세요. 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죠. 곧 최고가가 시행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내주 시행 39년 사법 체계가 개편이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제 있었던 임시 국무회의 이 기름값만 얘기하려고 연 건 아니죠. 어제 이게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사법 파괴 3법이다. 민주당에선 사법 개혁 3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법 3법. 네, 법 왜곡죄, 이 대법관 증언법, 재판 소원제 이 세 가지가 어제 그대로 국무회의에 올라와서 최종 의결이 됐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대로 통과가 됐다. 그 대법관 증언은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은 당장 다음 주부터 시행이 되는데 39년 만에 사법체계 개편입니다. 이 관련해서 이거 법을 너무 쉽게 빨리 만든 거 아니야라는 비판도 있었죠. 중간에 시행 과정에서 어떤 또 착오가 있는지 여부를 또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좀 드네요. 이게 뭐예요? 누가 막 끌려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입니다. 이 사람 대체 누군데 끌려 나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사람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녹색당 후보로 나온 해병대원 출신의 이 후보라고 합니다. 근데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 억지로 막 지금 끌고 나가는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본인도 방청하러 왔다가 아니 왜 미국의 아들, 딸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터에 보내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항의하다가 지금 끌려나간 모습인데 지금 입을 막아도 논란인데 끌려나가다가 팔이 부러졌다 그래요. 네. 여기가 자유의 나라 미국의 이 국회의사당이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겁니다. 쌀 16%, 삼겹살 13%가 올랐다. 밥상 차리기도 무섭네.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네. 기름값만 오른 게 아니죠. 기름값 오르기 직전부터 야금 올라가다가 쌀은 16%, 삼겹살 13%, 여기 같이 볼까요? 주요 먹거리 물가 가격입니다. 쌀 16.3, 삼겹살 13.5, 한우 등심 12.9, 닭고기 11.1, 계란마저 5.9%가 올랐다. 소고기, 돼지고기는 비싸서 못 먹어도 닭고기, 계란 정도는 좀 먹어야 단백질을 섭취를 할 텐데 이 계란마저도 5.9%가 지금 올랐다라는 거죠. 네. 지금 전쟁만 무서운 게 아니라 때 되면 돌아오는 밥상 차리기도 무서운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여기 같이 보시죠. 네. 이게 진짜 뭐야 싶은데 여기 같이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딱 걸어 나오는데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여기 좀 같이 비춰주세요. 네. Peace through strength. 예. 힘을 통한 평화다. 이게 뭐냐? 백악관의 공식 SNS 계정입니다. 백악관이 오늘 새벽 3시 30분, 우리 시각 기준 오늘 새벽 3시 30분 힘을 통한 평화라는 지금 이 SNS를 이 글을 그대로 올리면서 The only way다.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이보다 확실한 미국의 입장이 어디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포스터가 올라오기 한 1시간쯤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사가 떴습니다. 어떤 기사냐?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였어요.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 임명에 내가 관여를 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강준영 교수님. 베네수엘라랑 이란은 좀 사실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베네수엘라는 물 흐르듯 친미 쪽에서 쓱 이제 정권을 같이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란의 경우에는 하메네이의 차남이 잡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완전히 지금 상황이 다른데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을 하셨지만 네. 베네수엘라 상황하고 이란 상황은 좀 다르죠. 마두로를 이렇게 긴급 체포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 로드리게스라는 다른 그 베네수엘라의 뭐 부통령 세력들과 미리 얘기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두로를 제거를 하면 당신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재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묵계가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소위 하메네이가 폭사당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소위 우두머리가 없어진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라는 혁명 수비대를 근간으로 하는 강력한 신정 정권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후계자도 그 뿌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차남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얘기인즉슨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미국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여를 하겠다. 다만 임명하는데 관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네. 협상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거를 염두에는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 말인즉슨
우리 생각처럼 잘 안 굴러가네라는 방증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뭔가 관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가 나온다라는 건데 어떤 방식인지는 사실 구체적인 얘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오늘 조금 전, 저희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이죠. 새벽 6시 50분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We also urge Iranian diplomats around the world to request asylum and to help us shape a new and better Iran with great potential. It's a country with great potential. There's much better future for Iran. It's now beginning. It's going to be, I think, a great future. And the United States will ensure that whoever leads the country next, Iran will not threaten America or its neighbors, Israel, anybody. 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말합니다. 미국으로 망명 신청하세요. 우리가 받아줄게요. 그 당시 우리를 도와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이란을 새롭고 더 낮게 만들길 촉구합니다.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이요 망명하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윤영월 대표님. 네. 생각해보는데 니네가 아는 그 이란은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돌아갈 데 없을걸? 망명해.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란 자체가 이제 많이 흔들리고 네. 붕괴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란 외교관들이 너희들이 정보가 가장 빠르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망명을 해서 네. 제 살 길 찾아라. 뭐 이런 건데 저는 저게 좀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싶어요. 저 외교관들이 움직이려면은 이란 국민들이 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움직여서 소요가 민주화에 대한 대규모 소요가 난다든지 네. 해야 되는데 아직 좀 그런 조짐은 없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해메네이 그 지도자가 너무 빨리 폭살을 한 것도 있고 또 초등학교 여학교에 폭격이 가서 170명 그 거의 공동묘지처럼 그 구멍을 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지금 움직일 가능성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의 저런 말은 어떻게 보면 강원 양면 작전이죠. 한쪽은 미사일로 계속 폭격을 하고 네. 한쪽으로서는 망명하고 주민들 좀 동요 좀 시켜라. 뭐 이런 강원 양면 작전이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아직은 좀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일단 회유하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외교관들이 그냥 움직이겠느냐. 내부 분위기가 국민들 여론이 좋지가 않은데 외교관들이 괜히 망명을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다 좀 종합적으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처럼 막 굴러가진 않는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 대목인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어제 나왔던 얘기가 쿠르드족 얘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 지도자들하고 통화를 했다. 그런데 쿠르드족이 마침 또 공격하러 움직였네. 시킨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아니 백악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시킨 적 없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 통화한 건 맞아. 시키진 않았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사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시키진 않았는데 관련해서 만약에 쿠르드족에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이건 훌륭한 일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찬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1면의 제목이 어떻게 나왔느냐 같이 볼까요? 중앙일보 1면 지상전의 수렁을 쿠르드족을 떠밀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전 수렁 쿠르드족 떠민 트럼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준영 교수님 이게 결국 지상전이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대리 지상전이에요. 뭐 차도살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지상전이 장기로 가는 수순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만 또 그게 대리전이면 이건 장기전으로 봐야 돼 말아야 돼 싶은 거거든요. 그런 장기전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만약에 이 지상전을 전개한다면 미군이 투입되는 지상전이 벌어진다면 네.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장기전의 어떤 흐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크루드족을 이용한 대리전의 형태를 띠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미국이 지상군을 준비하고 그러려면 뭐 군대만 가는 게 아니고 온갖 보급 체계와 그쵸. 이것까지 가야 되고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란이나 뭐 이제 튀르키예 이런 쪽에 이
반정서를 가지고 있는 크루드족을 최대한 이용을 한다면 활용을 한다면 어쩌면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이란 정부의 압박이 가능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키지 않았어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크루드족 얘기는 또 다르죠. 미국이 지원을 약속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크루드족을 이용한 대리전의 흐름 이걸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좀 문제점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차도살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이란 민족주의를 더 자극을 할 수가 있죠. 더 뭉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확답을 안 하고 한 발 약간 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지상전이 본격적으로 됐다고 해서 이게 장기전으로 가는 어떤 지표가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미군이 직접 투입이 된 게 아니라 대리전의 형식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게 뭐 안 시켰어라고 해도 그 말을 딱히 믿기가 쉽진 않은 게 목숨 걸고 하는 전쟁인데 이걸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선뜻 이해가 되긴 어렵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쿠르드 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 미국이 뭐 지원을 해주기로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 교수님 이게 단순히 지원의 문제인 거냐 목숨 걸고 들어갈 때는 뭔가 확실한 뭐가 있었을 텐데 이게 뭐냐라는 거죠. 크루드족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2차 대전 이후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란 편을 들어줬는데도 사실은 자신들이 얻는 걸 얻지 못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크루드족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4천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흩어 살거든요. 이런 기회에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우리가 뭐 국제뉴스에서 보면 크루드족 반군, 크루드족 분리주의 세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흐름에 들어감으로써 자신들의 위치를 좀 각인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독립국가를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여 살게. 네. 그런 흐름 속으로 이거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 크루드족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갈 수 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마침 미국과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을 해준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크루드족 문제의 국제화 또는 소위 독립국가로 가는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곳곳에 흩어져서 사는데 모여 살 수 있도록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어떤 이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또 굉장히 큰 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쿠르드족이 어떤 사람들인데 대신 싸워서 이렇게 좀 나가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까지 하는 거야라는 생각 드실 수 있는데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이 독립국가를 꿈꾸는 중동의 집시입니다. 네. 떠돌아다니면서 산다는 얘기죠. 이란 내 반정부 운동의 핵심이다라는 거 여기 같이 볼까요? 현재 이 쿠르드족이 곳곳에 떨어져서 사는데 튀르키예에 한 1,500만, 이란에 한 800만, 시리아에 한 200만, 이라크에도 한 600만, 뭐 이래저래 해서 또 한 기타 400만, 다 합쳐서 한 3천만에서 4천만 정도 된다. 모으면 많은데 다 뿔뿔이 지금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종교는 이슬람 순위파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전투 역량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라크 시리아에서 이 IS랑 같이 싸우면서 획득한 역량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겠느냐. 보면 여성도 많이 보이죠. 이 쿠르드족은 여성 군인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쿠르드족이 직접 뛰었던 전투가 91년 걸프전, 2003년에 이라크전, 여기 2010년에 IS 그리고 그 뒤에 뭐 IS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슬람 국가 여기를 격퇴할 때도 다 이 쿠르드족이 직접 뛰었다라는 건데 저희 지금 자막으로도 지금 나가고도 있긴 합니다만 최창일 교수님. 근데 항상 말씀드렸죠. 걸프전이고 뭐고 다 이렇게 뛰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딱히 쿠르드족이 그래서 원하는 걸 얻었느냐? 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3번이나 뭐 쿠르드족 입장에서 속았는데 이번은 또 어떻게 믿는 거야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쿠르드족이 계속 배신을 당한 거죠, 말하자면. 미국으로부터도 배신당했고 이란으로부터도 배신당하고. 이 사람들의 목표는 지금 여러 군데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 여러 중동 여러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신들의 민족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그러니까 집시 아닙니까? 공화국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쨌든 기회 때마다 어째 시도를 해보는데 안 되고 강대국이나 주변 여러 나라들의 어떤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오히려 이용당하는 것만 계속 해왔어요.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번 전쟁도 제가 볼 때 쿠르드족이 어떻게든 개입이 될 것 같아요. 저쯤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요. 상당한 물밑 접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왕설래하는 게 있는데 쿠르드족이 과연 이제 여기 들어가서 자신들의 나라를 이번 기회에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안 하지만 어떻게든 시도를 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계속 퍼져 사는데 뭐 팔레스타인처럼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 전쟁에 아까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상전이 미국이 개입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좀 봐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네. 트럼프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미군의 지상전이 투입되면 우리 주한미군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뭐 안보 상황이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 가능성은 거의 전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그럼 쿠르드족을 통해서 이란 내부를 교란시키는 것. 그럼 민중봉기는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아까 그 설명도 해주셨고. 네. 그럼 애도 불구하고 이란 내부에서 어쨌든 이란을 계속 흔드는. 그래서 어쨌든 정권이 생기는데 그 무주타파라는 그 하메네이 아들 차남. 네. 그 정권이 용납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워낙 강경파니까. 또 뭐 그 하메네이 아들의 또 그 아들도 죽고 자기 부인도 죽고 다 죽었어요. 신정체가 더 공고히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용납을 안 할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건 막으면서 최소한 친미 성향의 정권, 이란이 완전히 봉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바랄 겁니다. 그렇다면 쿠르드족도 당장은 자신들이 공화국을 설립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란을 흔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고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쿠르드족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사실 이미 쿠르드족이 이란 안으로 진입을 했고 국경 넘어 진입을 했고 공격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하지만 이 지상전에 미군이 직접 투입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11월이 중간 선거인데 이게 가능하겠어?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여기 사진 같이 볼까요? 네. 동화 16면 사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보면 이 사진이죠. 보면 군인들이 쭉 지금 파병 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뭔가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현장으로 지금 투입이 되는 건데 유독 키 큰 사람, 2m도 넘어 보이는 이 사람, 키가 2m 6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베런입니다.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도 그럼 군대 보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AI로 합성을 한 건데 여기 뭐 앞 사람이 깜짝 놀라서 지금 보고 있죠. 키 되게 크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진짜 같이 만들어요. 정말 AI가 요즘에. 네. 근데 이 관련해서 사실 그거 보면 여기 같이 볼까요? 어제 저희가 얘기 드린 게 사실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요 포스터 사진이었었는데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저렇게 사진으로 2m 이후 키 큰 베런 이렇게 가면 이럴 것 같은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무슨 사진이 도느냐? 베런 결혼시킵시다라는 사진이 돕니다. 바로 이거죠. 베런과 김주혜 양이죠. 약간 얼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AI 합성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둘이 이런 사이였어라 깜짝 놀라시면 안 됩니다. 합성이에요. 이런 사진도 돈다. 근데 밑에 보면 아버지들은 반대하는 결혼인 것 같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머리를 싸매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인상을 쓰고 있는데 부모는 반대해도 자식들이 사랑한다고 하면 말릴 수 있겠어. 두 사람 결혼시킵시다. 그럼 세계 평화가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영걸 대표님. 네. 이렇게 하면 세계 평화 오는 겁니까? 그게 세계 평화라기보다도 저렇게 네. 밈으로 어떻게 보면 장난하는 게 이란 전쟁 다음 타자는 어딜까? 다들 전 세계가 북한을 주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뭐 미사일도 참관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만큼 세계 평화가 위협을 받는다 뭐 이런 뜻이고 또 베런 네. 군 복무 얘기 나오는 거는 베런이 키가 2m 6cm예요. 그쵸. 미국은 2m 3cm가 넘으면 군대 안 갑니다. 징집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군대가 키가 작아도 안 되지만 크면은 침상이 안 맞아요. 옷도 맞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렇군요. 군대를 안 가는데 네. 왜 저렇게 징집 얘기도 나오느냐. 그만큼 노블리스 오블리제 공정의 가치 이게 큰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영국은 왜 전쟁 나면은 왕자들이 군대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너무 입속만 챙기는 거 아니냐. 베트남 전쟁도 트럼프가 징집 뼈가 안 좋다고 그래서 징집 유해를 4번이나 받았어요. 군대도 안 가고 돈만 부자고 전쟁을 일으키고 했으니까 미국 내 여론이 아마 아직까지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고 지켜보자는 여론이고 미국 증시도 소폭 하락 좀 안정 국면이에요. 하지만은 전쟁이
이제 2달, 3달 장기전으로 넘어가면은 상당히 트럼프 일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여론이 많이 커질 거다. 그 대표적으로 소환된 게 아들이다. 제일 귀여워하는 막내 아들이 지금 소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을 위해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막내 아들도 내놓을 수 있겠어라는 취지의 조롱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보여드린 이 영상들 모두 합성입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현실에서는 평화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일들이,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결혼시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세계 평화랑 거리가 먼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 같이 볼까요, 저희? 이거죠. 이게 뭐야 싶은데 여기 볼까요? 지금 군함이죠. 이 군함인데 잘 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지? 여기 밑에 내려와 볼까요? 네, 보면 펑 하는 것 같죠? 펑 하고 물길이 막 치솟고 그리고 난 다음 장면이 뭐냐? 반쯤 잠겼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란의 함대예요. 이란의 함대인데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어뢰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 헤그세스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An American submarine sunk an Iranian warship that thought it was safe in international waters. Quiet death. Iranian leaders looking up and seeing only U.S. and Israeli air power every minute of every day. 네, 2차 대전 이후로 쓰질 않았던 어뢰를 저 구석 창고에서 꺼내서 이렇게 쐈다 이 얘기죠. 이 얘기는 교수님,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더 크게 좀 그러니까 확전 정도로 가도 감내하겠어라는 취지로도 사실 보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중 전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이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면서 이란의 저항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거를 또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런 해전은 2차 대전 이후에 크게 난 적이 없죠. 그래서 네. 사실 어뢰를 쏠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범접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네. 생각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헤그세스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늘에는 막강한 공군력, 바다에도 우리가 전혀 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갖고 있으니 그 이쯤에서 어느 정도 좀 손을 들고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확고한 의지가 있다. 특히 이런 이란 문제 해결하는데 물론 첫 번째는 핵 네. 능력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거가 전략 목표인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후계자 그 옥립에도 관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레짐 체인지를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미국의 그림에 저항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런 그 소위 해군 얘기까지 꺼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사실 이란 해군은 뭐 페르시아만에서는 괜찮지만 그 육상 국가니까 기본적으로 산악 국가니까 해군력이 세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강력한 해군력의 위용을 과시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체포해서 압송하면서 파4라는 거를 백악관 SNS 직접 올려서 까불면 죽어 막 이런 얘기 그런 뜻인 건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뢰 쏠 수도 있어 니네 잘 봐. 우리 이 정도야 라는 얘기를 어뢰를 통해서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 지금 사실 저희가 하는 얘기가 막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 나라 뭐 이란 그 옆에 미국에서 이란 쿠르드족 얘기가 나오고 이 또 뭔 얘기 같은데 싶으실 수 있는데 근데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이란 이스라엘 대사 한날 서울에서 맞불 회견을 했습니다.
이란 대사도 지금 상황에서 한마디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대사도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언론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물어봐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서울에서 그것도라는 거예요. 직접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명령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بله البته خب این نگرانی وارده به لحاظ اینکه کاملا احتمال داره که جنگ طولانی بشه و فرسایشی بشه و ما هم خودمون رو برای یک همچین شرایطی آماده کردیم. Problem and an economic problem. One could be the risk that you are facing is the same risk. The goal of the operation, beside elimination of the was left from the nuclear program and the ballistic missile program, is to create the conditions that the Iranian people can take the destiny into their hands. 네,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대사가 좀 더 여유 있어 보이는 건 저만 느끼는 건가요?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대사 뭐라고 했느냐? 이란 상황은 세계적 위기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분쟁 방지의 역할을 하고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겠다라고 기자회견을 열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뭐라도 한마디 해봐요 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대사 뭐라고 얘기했느냐? 과거 국제사회가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북한이 지금 핵탄두를 40개에서 60개까지나 지금 보유했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느끼는 지금의 이 위협, 한국이 제일 잘 이해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대사, 지금 다 한국의 입장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참 최창일 교수님. 네. 아니 왜 서울에서 이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만 갖고 이래? 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왜 서울에서 이러는 걸까요? 어쨌든 세계 여론을 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어쨌든 조성해 나가야 되는 여론전.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란을 괴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이란에 그 탄도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할 수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핵은 물론 없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란을 괴멸시켜야 되는 것이고 미국은 또 중간 선거가 있고 또 국명 전환을 위해서 저는 개입했다고 보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둘이 완전 적대국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너희들도 우리 편 좀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도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가지 동정도 많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로서 근데 저기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정부 차원에서는 더군다나 외교 당국은 물론이고 네. 이란 편을 드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거나 또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걸로 이게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할 이유도 없었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어떤 이익을 국익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전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론에 호소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호소한다기보다는 전 세계에다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당신들 북한에 지금 핵을 쥐고 있지 않느냐. 이란은 핵을 갖고 있지 않지만 네. 당신과 우리가 비슷한 입장 아니냐. 우리 편 좀 들어주시오. 라는 게 이스라엘 대사의 얘기고 이란은 이 상황이 이렇지 않다. 이런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침공한 거니까 선진국인 당신들이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당신들이 우리 편 들어주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뭐 거기에 개입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참 어떻게 같이 서울에서 저희 그 지도 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어제 같은 날 서울에서 지금 불과 5.8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란 대사는 이란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했고요. 이스라엘 대사는 따로 장소를 마련해서 광화문에서 지금 비즈니스 센터를 마련해서 여기서 그 양쪽 두 거리 5.8km. 차 타고 가면 한 7, 8분이면은 닿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에서 양쪽으로 떨어져서 같은 날 한국 우리 편 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지금 했다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래 참 여러모로 우리나라가 곤혹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파리에서도 런던에서도 일어나는지도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법원이 제동.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법원 장동혁 지도부의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배현진 의원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1년 정지 판단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을
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내는 이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복귀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배 의원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공당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저의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준 법원에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만 합니다.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네,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법원 장동혁 지도부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니까 이게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목 자체가 그렇죠. 장동혁 지도부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게 얘기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제동 걸렸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는 뭐 제동이 걸린다고 봐야죠. 예, 법원에서 웬만했으면은 네. 당 내 민주주의를 건들지 않습니다. 당의 재량권을 주는데 오죽했으면은 법원에서 재량권을 넘어서는 거라고 판단해서 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제 그 가처분 인용한 거는 재량권을 너무 했다. 그리고 심사할 시간도 충분히 안 줬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법원에서 하는 건데 윤리위원회에서 그거 하는 건 범위를 넘어선 거죠. 그리고 어제 가장 그 효력정지한 법원에서 이유 중에 큰 거에 회복 가능한 네.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공천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당원권 1년을 정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피해가 크다. 그래서 법원에 했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경고다. 재량권을 너무 남용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어쨌거나 뭐 계속일지 모르겠지만 제동이 걸린 건 맞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말씀처럼 이경민 변호사님,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그건 그쪽에서 좀 해결을 하세요라는 취지의 입장을 보통은 견지를 하는데 요번에는 인용이 되긴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판부에서 봤을 때도 네. 당에서 이제 이게 이런 징계를 할 사유가 되는지, 뭐 사유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 징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자체가 너무나 이제 그 재량권을 넘어섰다 이렇게 이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다음건 이 효력 무효 확인 소송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네. 본안 소송 결정이 나기 전에 일단 가처분을 통해 가지고 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효력을 정지를 시키겠다는 의미라서 그래서 일단은 당원권도 다시 생기게 되고 다시 서울시 당 위원장으로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도 이게 징계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요청 그러니까 다른 내용의 징계도 가능했었던 부분인데 당원권 1년 정지라는 게 너무나 이제 회복 불가능한 손해고 당원권이 1년 정지가 됨으로써 지금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 막히게 되다 보니까 이게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손해다. 재판부에서 이제 그렇게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배현진 의원이 윤리위의 판단을 받기 전에 직접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약간 따지듯이 하는 모습도 있었죠. 언제냐? 본회의장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바로 지금 저 모습이죠. 당시 사실 멀리서 기자들 보면서 무슨 얘기한 거야 했는데 그때 나눴었던 얘기가 대체 어떻게 하자 하시는 겁니까? 선거가 앞인데 뭐 하자시는 거예요? 라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었다. 근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제가 좀 가야 돼서 하고 일어나서 자리를 뜨면서 그러면서 당시에 또 얘기가 이제 흐지부지 되곤 했었는데 그리고 나온 게 당원권 1년 정지였었죠. 근데 어제의 이 판단 한동훈 전 대표도 SNS에 글을 바로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상식의 승리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도저히 웬만하지 않은 한중 윤호개인 세력이 전통 보수를 망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법원도 인정한 겁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씀처럼 법원이 가처분을 이렇게 여의도에서 넘어온 가처분을 인용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이번에 인용을 했죠. 그래서 제동이다라는 건데 사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창일 교수님, 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이 법원 판단, 본인도 사실 판사 출신이거든요. 인용될 거란 생각 못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앞서 두 분 말씀처럼 워낙 뭐 이게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거고
그래서 지방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그 네. 시당 위원장인데 시당 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예 저기 그 후보 공천에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쨌든 이게 인용이 됐는데 글쎄요 지금 저 얘기도 저런 얘기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닌데 상식의 승리다 저런 얘기도 그리고 퇴행을 멈춰야 된다. 정말로 이제 신문이 날 정도예요. 근데 장동욱 대표는 아마 자신의 생각을 고할 거예요. 분명히 입장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괴멸적 참패를 당하더라도 난 내 길 간다. 어쨌든 한 줌이 됐건 반 줌이 됐건 이들과 같이 가겠다. 윤호개인. 그 지난번에 부정선거론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와 그 전환길 씨 등등 뭐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 맞짱 토론회인지 뭔지. 전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도 장동욱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는 거예요. 당대표가.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부정선거론자들, 음모론자들 그리고 이제 윤호개인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보세요. 엊그저께 또 저기 그 시위한다고 갔는데 집회 신고도 안 돼서 구호도 못 외쳤다는 그거 사법 3법 이제 항의하러 청와대 갔었잖아요. 네. 그때도 윤호개인 하는 그 태극기하고 성적이 들고 하는 사람이 따라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과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아무리 한동훈 개가 얘기를 하고 저렇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편 상식의 입장에서 당신들 잘못하고 있다. 왜 아직도 계엄과 내란이 같다고 보지 않느냐라고 해도 장 대표나 장 대표 지도부는 말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무리 대안과 미래 등 소장파가 비판하고 중진들조차 비판에 가세해도 아마 장동욱 대표는 그대로 가서 당권 유지하겠다. 한 줌도 안 되는 그야말로 이들 극우 세력들과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라고 얘기하는 이들과 같이 가겠다. 그래서 아니 괴멸적 참패 당하고 그런 다음에 뭐 이란 전 미국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새롭게 태어나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란 미국전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거의 뭐 괴멸적인 참패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이 전망까지 지금 같이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의 이 법원의 인용 상당히 좀 껄끄러운 판단이었을 겁니다. 근데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어제도 이 장동혁 대표 청와대 앞에 가서 직접 기자회견을 행진해서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도 참 깝깝한 모습이 연출이 됐다라는 거죠. 직접 보고 오시죠. 규탄한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아까 도와주게 우리 장 대표만 KF 부서를 쓰고 오셨네. 마스크도 내려요. 얼굴 좀 보게 못생긴 얼굴 좀. 방금 국무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킵시다. 집합시다. 장 대표님. 국민들은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 기괴한 상황을 돌아와라 장동혁. 189 돌아와라. 네, 장동혁 대표 사실 어제 이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여기에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파괴 3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법개혁 3법, 요 3법이 어제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서 의결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항의하는 차원에서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행진도 하는 거였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옆에 반대 집회의 주제 자체가 장동혁 지팔라 집회예요. 여기서 나오면서 뭐 하도 세게 얘기를 하니까 장동혁 대표도 선뜻 말을 제대로 잘 못하냐가 이런 상황이 또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뭘 하든지 모양이 참 우습게 됐어요. 뭐 며칠 전에도 청와대 좀 몰려갔는데 대통령은 외국 순방한다고 자리에도 없을 때 가서 또 강성 유튜버들 그 사람들 오히려 더 목소리가 커지고 일부 의원들은 행진하다가 그냥 집에 가버렸잖아요. 창피해서 못하겠다고. 저렇게 절실한 거 없이 저렇게 투쟁을 한다는 게 어제 사법 3법이 통과된 거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 어디 외국 가서 한국이 민주주의라 소리 못해요. 한국식 민주주의 옛날에 유신 때도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우리 그랬거든요. 우리 배울 때도 한국식 민주주의가 뭐예요? 그 사실 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그랬는데 이 사법 3법 되면 우리 또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또 그럴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의 어느 나라에서 상권 분립이 무너진 상태에서 입법이 다 아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나라에 저렇게 행진이 나오고 어디 트레킹 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좀 한심하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 단식하려면은 이럴 때 단식해야죠. 예?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뭐 며칠 하다가 그만둔 것처럼 그때는 특검 갖고 했지만은 네. 진짜 처절하게 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너부터 집 팔아라. 그러니까 집 파는 문제도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팔아서 뭐
매수자가 나타났다는데 여기는 6채인지 7채인지 있으면 뭔가 제스처를 보여야 되는데 그냥 오피스텔 내놓을까?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어떻게 보면 수에서 한 수씩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 선수로 말하면 네. 본헤드 플레이인가요? 주자가 1루에 있는데 3루로 공 던지는 거. 그러니까 주자가 잡히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은 저 좀비당이 돼버렸어요. 12상 비상계엄 이후에 처절하게 반성하고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네. 저렇게 죽지 않고 저렇게 좀비처럼 모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 갖고 이길 수 있겠느냐.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두 가지 착각하는 거죠. 하나는 자기가 아직도 판사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윤리위원회에서 말이 징계가 아니라 숙청이죠. 그리고 12.3 비상계엄 찬성해서 윤 에어게인 하면은 그 세력으로 앞으로 국민 지지 얻어서 대권까지 간다. 착각 중에 그런 큰 착각이 없죠. 좀 정신 좀 차려야 될 텐데 큰 걱정입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이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좀비당이다. 죽지도 않고 자꾸 지금 저기 몰려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다는 건 이건 굉장히 좀 이 사안을 좀 크게 윤 대표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장동혁 대표 지금 무슨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돼도 뭘 해도 지금 뭐가 안 된다. 지금 엄한데 공 던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배현진 의원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된 그 사유를 좀 같이 좀 볼까요? 사유 같이 보겠습니다.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채무자인 국민의힘이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거는 뭐 절차적인 부분을 또 얘기를 하는 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번, 3번, 뭐 몇 번에 있게 하고 최소한 얼만큼 기회를 주고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절차적인 부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을 보면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 고로 중대한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이경민 변호사님, 이건 만약에 다시 윤리위에 이 사안을 올려서 뭐 얘기를 한다고 한들 절차를 다 뭐 따박따박 지킨다고 하고 한들 균형 자체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다시 올려도 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동에 대한 그런 이제 인권을 침해를 했는지가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유로 지금 이제 징계위에 올라갔고 윤리위에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은 꼭 당원권 정지가 아니라도 뭔가 이제 경고 아니면 뭔가 이제 그 밑에 뭔가의 징계를 할 여지도 있는데 그런 걸 다 건너뛰고 당원권 정지를 이제 해버리니까 그것 자체가 지금 이게 너무나 이제 수위가 높다 보니 이제 이게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배현진 의원이 감내해야 될 그런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라고 지금 재판부에서 봤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본안으로 가기도 전에 가처분해서 이렇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라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이제 밝힐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사실 본안으로 가도 이렇게 이게 그대로 똑같이 갈 가능성이 너무나 이제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뭐 이게 뭐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본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당 윤리위에서 너무나 조금 이렇게 좀 과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경고성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 그런 메시지를 준 거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1년 정지란 판단을 받은 게 자신한테 와서 악플을 단 악플을 단 사람의 사이트로 가보니까 아기 사진이 있었고 해서 아기 사진을 걸어놓고 지금 악플질을 하는 것이냐라고 글을 올렸다가 그걸로 지금 다시 윤리위에서 당원권 1년 정지를 받았는데 그 자체가 너무 과하다, 뭐 경고나 다른 수준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니라는 취지의 얘기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현진 의원만 가처분이 걸려 있는 게 아니죠. 더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 같이 볼까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안 했어요. 가처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상태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첫 스타트였었죠.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됐었고요. 두 번째,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유를 했는데 시한까지 나가지 않아서 자동 제명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처분을 냈는데 이 가처분 이르면 다음 주면 나옵니다. 이게 13일까지 추가 서면제를 제출해서 거의 막바지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럼 이것도 이경민 변호사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경우는 사유가 뭐 이 해당 행위다.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해당적인 이 말을 할 수 있느냐가 사유였었는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가처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사실관계가 좀 달라서 네.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좀 넓게 보고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당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하지 못할 그런 이유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 물론 이제 그 발언의 수위가 높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조금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뭐 해당 행위로서 징계 사유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탈당 권유에 이어서 제명까지 했어야 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사법부에서도 좀 그게 또 이게 재량권을 넘어선 게 아닌가라고 볼 여지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조심스럽지만 이 재판부에서는 가처분이 인용이 될 가능성도 사실 저도 조심스럽죠. 이제 이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조금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던지는 메시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봐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왜냐하면은 대해선. 김종혁 대표는 네. 전 최고위원은 손해 볼 게 없거든요. 지금 특별한 뭐를 맡고 있지 않아요. 되돌릴 수 없는 그렇죠. 큰 회복 불가능한 손해 네. 이게 없잖아요. 배현진 의원은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지방선거 준비하는데 아하. 김종엽 전 최고위원은 지금 특별히 무슨 보직에 있거나 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손해 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가처분 소송은 지난 옛날에 이준석 대표 때 딱 한 번 됐거든요.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냥 조심스럽게 제 생각으로 예단해 봅니다. 네. 사실 이게 당장 다음 주, 빠르면 당장 다음 주면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에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만약에 이번에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장동혁 지도부는 제동이 아니라 그 이상의 뭐 앞을 가로막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 주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봐야 되겠다. 근데 당장 다음 주 가기 전에 내일 뭐가 있느냐?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 갑니다. 네, 좀 지지자들이 이렇게 막 계속 올리는 것 같아요. 막 곳곳에 올리고 있는데, 보면 이번 토요일 낮 12시 반에 부산 구포시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금정선거 역전승했었던 그때 그 느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봐요라는 이런 걸 올렸는데, 어제 배현진 의원에 대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고 내일 바로 또 부산 구포시장을 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또 이 분위기가, 현장 분위기를 보면 대충 아하 지금 내 지지가 몇 %군 이런 감이 온다고들 해요. 정치인들 얘기는. 어떤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될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켜주나? 누가 뭘 비켜주나 보겠습니다. 돌아온 송영길, 정청래 만나 당 결정 따르겠다. 어제 오후 3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정청래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만났습니다. 전현 대표가 만났구나라는 거, 그 이상의 의미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만나서 어떤 분위기였는지 직접 보시죠. 아이고 많이 오셨네.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복당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아이고.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뒤에 있는 그 그림, 그 임시정부, 그게 아마 중경 임시정부의 우리 백범 주석님하고 그 그림인데, 그 그림을 제가 당대표 때 그린 겁니다. 그건 정청래 대표께서 그거 몰랐더라고. 너무 그 그림이 좋다고, 내가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안에서 그 송영길 대표님께서 뭐 그냥 출마 의지를 내비치신다거나 특별하게 뭐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하겠다, 어떻게 해달라 그런 말씀들을 특별하게 하지는 않았었고요. 당의 결정에 따르시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뭐 보궐선거와 관련돼서는 따로 특정해서 말씀 나누는 게 없습니다. 김남준 의원님에 대해서 나오거나 특정 또 사람 언급을 해서 뭐 그런 논의는 따로 없었고요. 우리가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 지금 어느 정도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게 좀 정리가 되면 또 자연스럽게 보궐선거 관련한 이야기도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지는 만나서 보궐선거 얘기 안 했어요. 개항을 얘기 안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만나고 나온 송영길 전 대표한테도 안에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는데 이 꾹 다물고 얘기 안 하고 가다가 딱 서서 한 얘기가 이게 최창일 교수님. 그 사실 당대표실 안에 있는 그 사진 나 때부터 그러는데 그거를 정청래 대표도 모르더라고. 이 얘기는 그 방 내가 먼저 썼어. 내가 선배야 라는 해석으로
정청래 대표는 또 들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들렸어요. 네. 그건 뭐 그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그걸 얘기를 일부러 했단 말이에요, 기자들에게. 네. 내가 당대표 했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거예요. 좋았던 게 맞습니까, 그럼? 근데 분위기도 약간 어색해 보여요. 네.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데 물론 뭐 외관에 있어서는 뭐 이제 깍듯하게 예우를 갖추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정말로 따뜻하게 대하는 느낌은 아니고 약간 좀 사무적으로 대한다는 느낌 같은 게 받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좀 어려울 거예요. 상황 자체가 지금 김남준 전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를 누구를 공천하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아주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 다루기 어려울 것 같고 또 송영길 전 대표는 그야말로 대표를 했기 때문에 대하기 자체가 어려워요. 뭐 그런 게 지금 저 아까 그 대화의 그 사진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또 만회라기보다도 내가 대표했었다라는 걸 기득권 같은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해석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최 교수님도 좀 그런데라고 들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말고 정청래 대표가 김남준 전 대변인을 만났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분위기는 어땠는지 보고 오시죠. 고맙습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잘하세요. 네.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당으로 복귀하는 의미에서 당 대표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저의 출마 의진을 말씀드렸고 당 대표님께서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 출마의 의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연히 당의 결정에 따라야겠죠. 네. 김남준 전 대변인을 만났을 때와 송영길 전 대표를 만났을 때의 분위기의 차이가 일단 송 전 대표가 잘 눈을 안 마주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네. 분위기가 좀 묘한 느낌은 없잖아 있다라는 건데 근데 송영길 전 대표도 안에서 별 얘기를 안 했지만 뭔가 감으로 느낀 거 아니겠느냐. 왜? 라디오에 나와서 라디오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뭐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어야죠. 제가 이제 평당원인데 복당 허용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 국회로 돌아오겠다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하도 지금 논란이 되니까 제가 마치 뭘 가지고 지금 우리 젊은 후배하고 다투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제가 부담스러워서 제가 대구도 가서 지금 독해 타고 뛰고 있는 사람인데 어디가 있으면 사실 전국에 제가 부산 가덕도 공항도 부산 명예 시민으로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좀 비켜줄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비키는데 국회는 들어가고 싶다. 그럼 어느 지역구를 받아서 국회를 들어갈 거냐라는 거죠. 지금 나온 얘기가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공천을 받았죠. 연수갑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수갑으로 가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박찬대 의원이 나름 또 뭐 이렇게 자리를 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연수구 갑은 녹록치 않은 지역입니다. 네. 제가 최초의 민주당 국회의원이었고요. 정말 시민들의 도움과 또 운 좋게 선선을 하게 되고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를 하기는 했는데요. 여기는 보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그다음에 또 중도적인 확장성을 갖고 있는 후보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인지도도 높으면서 그리고 인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나오면 사실은 그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네, 지금 하는 얘기를 지금 보면은 인지도 높고 인천을 잘 알고 있고 그럼 인천시장 했었던 5선이나 한 송영길 전 대표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죠. 그럼 연수갑 가나 싶은데 근데 여기 보겠습니다.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광주의 국회의원 자리가 나면 송 전 대표가 여기 갈 수도 있을 거리라는 취지로 얘기해요. 2024년에 소나무당 소속으로 옥중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 가깝게 나왔는데 광주 갈 수도 있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 교수님, 이거 짧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광주보다는 인천 쪽에 연수갑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어떤 김남준과의 어떤 이 지금 현재 교통 경리에서는 김남준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광주까지 가서 광주 워낙 저 텃밭이니까 네. 민주당에
그것보다는 연수갑이 그래도 좀 이제 보수 중도 성향을 원하니까 거기 가서 당선되는 게 다음에 대표 선거에 나갈 때라도 말이죠. 당에 들어가고 국회 입성해서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주보다 인천 연수갑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 얘기가 나오지만 인천 연수갑이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선태라고 써있죠. 김선태가 누구야?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긴 비슷한 사람 누구냐? 이른바 충주맨이라고 얘기가 됐었던 바로 그 김선태 전 공무원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나왔죠. 나오고 난 다음에 본인 개인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구독자가 여기는 지금 된 게 105만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이건 몇 시간 전이에요.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06만을 찍었더라고요. 네, 지금 보이시죠? 106만입니다. 만들고 3일 만에 구독자 106만. 대체 무슨 영상을 올렸길래 이게 그렇게 재밌어 싶은데 올라온 영상 오직 유일하게 하나. 김선태입니다. 요거 하나예요. 2분 11초짜리. 요거 대체 무슨 영상이길래 106만이나 들어온 건지 한번 잠깐 보고 오실까요? 안녕하세요. 김선태입니다. 이제 충주맨이 아니죠. 공직에서 이제 없었던 걸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조직과 별로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것도 다 많이 이해를 해주셨고 도와주려고 많이 하셨고 그런 분들이 정말 대다수였고요. 회사를 좀 생각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한테 과분한 제안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좀 자유롭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가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돈을 더 벌고 싶었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뭐 저는 후회는 없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유튜버로서 좀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웃음소리가 상당히 하이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06만인가 싶기도 하긴 한데 어쨌거나 저는 그냥 개인 유튜버로서 갈 길 가렵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에 달린 댓글들이 보겠습니다. 관광공사가 댓글을 달았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왔습니다. 공로비랑 충주 여행 한번 가시죠. 라는 얘기. 인천공항 해외로는 안 가나요? 승차 공유 서비스 요 회사예요. 광고주 미팅 다니실 택시 혹시 필요하지 않으세요? 온갖 기업 여기도 있어요. 청소기업 업체에서 돈은 선태님이 쓸어 담으시고 먼지는 저희 청소기가 쓸어 담겠습니다. 지금 한 105만, 106만 다 여기 한 번씩 들어와 보니까 댓글로 우리 함께해요 라면서 은근슬쩍 자기들 홍보도 하고 있더라. 근데 참 사람들이 빠르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꾸 온통 이 기업들이 막 지금 이른바 광고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지금 이 글을 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젠 누구까지 등장을 했느냐 볼까요? 이젠 여기가 취업박람회보다 더 핫한데요 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력을 올립니다. 네. 제가 어디 대학교에 뭐 졸업 예정인데요. 제가 뭐 이런 상도 받았고요. 뭐 뭣도 했고요. 저 여기서 저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라는 거죠. 이게 참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김선태라는 분이 한참 전성기 때 충주맨 TV를 그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끝까지 거기서 단물을 빼먹지 않고 박수 칠 때 떠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의 관심이 끌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나 취업 희망자가 저걸 플랫폼으로 삼아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6만이 나왔는데 그거는 플랫폼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김선태 씨한테 한 말씀 하고 싶은 거는 기업 돈 벌고 싶다고 기업 간다는 거는 그거는 착각이다. 기업에 가서는 할 일이 없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뭐 하다못해 청와대라든지 공공섹터로 가면은 무한한 게 있는데 기업에 가면은 총수 나쁜 기사 막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뭐 좋은 거를 창의력 있게 할 수 있는 그 틀이 안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러니까 기업은 가지 마라. 공공섹터나 봉사 이런 게 창의력을 발휘할 때를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조언까지 가져주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 김선태 씨의 이 유튜브를 보면서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는 우리 이영민 변호사님. 변호사님도 유튜버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부럽고 정말 이제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지 않나 싶은데 왜 저는 그런 능력이 부족할까 싶습니다. 저를 반성하게 되네요. 오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왜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격용이 아닙니다. 네. 이영민 변호사님이 보시면서 참 부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해요. 사실 나오자마자 3일 만에 제니가 7시간 만에 100만을 찍었죠. 100만을 찍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7시간입니다.
근데 제니잖아요. 그리고 백종원 사장 3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김선태 씨도 3일 만에 지금 100만 회.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일단 첫 발은 뗐는데 영상 지금 하나 올렸죠. 저 이제 개인 유튜브로 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발을 어떻게 뛰느냐가 계속 승승장구하느냐 혹은 라는 물음표가 달리느냐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